안녕하세요. 저는 스미레라고 합니다. 일본 혼슈 지방에서 태어나 지금은 도쿄에서 고고학과 관련된 자료를 정리하고 분석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고대사 연구와 박물관 큐레이터 업무를 병행하며 살아왔습니다. 일본의 역사와 신화를 연구하는 것에 늘 자부심을 가져왔고, 저 역시 일본인이기에 우리 문화가 최고라고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제 생각에 한국은 늘 일본의 발전 과정을 모방하고 뒤따라오며 그저 숫자만 부풀려서 자신들이 잘난 것처럼 자랑스러워하는 나라로 보였습니다. 실제로 대학 시절에 한국에 관한 수업을 잠깐 들었는데 그때도 수업이 끝날 때마다 역시 일본이 우수하고 한국은 우리를 따라오는 수준이라는 생각을 굳히곤 했습니다. 그런 제가 최근 조금 곤혹스러운 일이 생겼습니다. 제가 몸담고 있는 박물관에서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한 한국 신화에 대한 특별 전시 기획을 준비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연호랑과 세오녀라는 한국 포항 지역에서 바다를 건너 일본으로 왔다고 전해지는 신화였습니다. 사실 저는 처음에 이 일을 맡기 싫었지만 고대사 연구에 관해서는 제가 담당 업무가 많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제 입장에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동해를 건너 한국인이 일본 땅에 와 왕과 왕비가 되었다는 설정이 너무 황당했기 때문입니다. 일본 황실 가계를 연구해왔던 저로서는 말도 안 돼. 일본은 예부터 천황가 중심으로 이미 완벽한 국가 체계를 지녔고 한국은 늘 후발주자에 불과했다라는 인식을 버릴 수 없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1초만 소중한 시간 내주시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된답니다. 그러나 상부에서는 실제 고대 문헌과 발굴 자료를 통해 연호랑과 세오녀가 단순히 신화에 그치지 않고 고대 한일 관계를 암시하는 중요한 열쇠라고 주장했습니다. 저로서는 이해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일본 안에서도 이런 연구가 제법 있었다는 사실이 더 황당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불만을 꼭꼭 숨기고 그래, 진실을 밝히기 위해 내가 직접 조사해서 한국이 과연 우리보다 우위에 서 있었는지를 제대로 확인해야겠어. 어차피 결론은 이미 정해져 있어. 우리 일본이 훨씬 뛰어나다는 것이 밝혀질 거야 하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연호랑과 세오녀와 관련된 여러 자료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삼국유사에 기록이 되어 있다. 신라에서 해와 달이 사라졌다는 설하다. 이들이 건너간 뒤에 빛이 돌아왔다 등등. 한국 측 기록만 봐서는 막연했습니다. 대체 이들이 어떻게 왕과 왕비가 될 수 있었을까? 당시 신라 아달라왕 4년이라는 시기가 적혀 있지만 솔직히 저는 별 근거 없이 한국에서 만든 허풍 아니야 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결국 저는 현장 조사를 위해 한국을 찾았습니다. 사실 한국을 몇 번 와본 적이 있긴 했으나 공항 주변만 살짝 둘러본 것이 전부였습니다. 포항이라는 도시는 처음이었는데 전에 들어본 것은 포항제철이라는 큰 공장이 있는 산업도시라는 정도였습니다. 공항에 도착하니 날이 맑고 공기가 상쾌했습니다. 제가 있던 도쿄의 소란스러운 느낌과 달리 비교적 여유로운 분위기가 살짝 느껴져서 의외였습니다. 한국이라고 하면 늘 인파가 복잡이는 서울 도심만 떠올렸는데 지역마다 풍경이 제법 달랐습니다. 포항 시내에 가까워지자 제 눈에 들어온 것은 깔끔하게 정비된 도로와 현대적인 고층 빌딩 그리고 일본 못지않게 정리정돈된 환경이었습니다. 저는 순간 마음속으로 우리나라도 물론 대도시 수준이 높긴 하지만 한국도 요즘 꽤 발전했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제 자존심 때문에 입 밖으로 그런 말을 할 순 없었습니다. 저는 포항에 있는 한 연구원을 찾아갔습니다. 마침 이 지역의 토박이 고고학자라는 분이 저를 반겨주었습니다. 연구원 건물에 들어서니 현대적인 시설과 빠른 인터넷 연결, 디지털 기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니, 이건 생각보다 훨씬 더 발전된 모습이었습니다. 안내해 주시는 분의 설명을 들어보니 요즘 한국은 IT 강국으로 손꼽히고 전국 각지에 초고속 인터넷망이 구축되어 있어 웬만한 시골 마을도 무선 인터넷 사용이 자유롭다고 했습니다. 저는 일본도 인터넷망이 잘 되어 있지만 여긴 정말 일상에서 IT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구나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속으로는 살짝 인정하기 싫었지만 피부로 느껴지는 속도와 편리함이 생각 이상이었습니다. 연구원 측에서는 연호랑과 세오녀에 관한 설명과 함께 포항의 영일만 근처에 있는 홍미고지 그리고 연호랑 세오녀 테마공원 등 연관된 지역 자료를 보여주었습니다. 신라의 초기 왕들이 동쪽 지방을 점차 복속시키던 시기, 그 한가운데에 포항 지역에 독립 세력이 있었을 것이라는 역사 해석. 그리고 그 세력 중 핵심 인물인 연호랑과 세오녀가 일본으로 정치적 망명을 했을 수 있다는 추측.
신화 속에 단순히 바위가 움직여 이들을 일본으로 데려갔다는 이야기가 실제로는 원정항해나 정치적 이주를 의미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솔직히 속으로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한국에서 정치적으로 어려움을 느낀 자들이 일본에 떠밀려 왔다는 얘기 아닌가? 그럼 결국 우리 일본의 품으로 들어온 것이겠지라고 비꼬았습니다. 그러나 연구자분의 말을 들어보니 문제는 그들이 무능해서 망명한 게 아니라 이미 고도의 직조 기술이나 제사 권위를 가진 집단이었고 그 때문에 일본 측에서도 환영받았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연호랑과 세오녀가 가져간 비단과 종교적 권위가 당시 일본에 큰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면서 한국과 일본 초기 관계를 보여주는 결정적 단서라고 열변을 토하더군요. 그분은 저를 데리고 실제 포항의 연호랑 세오녀 동상이 서 있는 광장으로 안내해 주었습니다. 동상 주변에는 바다 전망이 펼쳐져 있었고 아침이면 해가 솟아오르는 장관을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바다를 바라보며 멍하니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렇게 가까운 거리도 아닌데 어떻게 저 바다를 건너 일본으로 갔을까? 이곳 포항이 한반도 가장 동쪽으로 뻗은 지역이니 해류와 바람을 잘 타면 가능했을지도 모르겠다 싶었습니다. 그날 저녁 연구자분과 함께 해산물 요리를 먹으러 갔습니다. 저는 일본 바닷가에서 맛보던 것보다 양이 많고 조리 방식도 새로웠습니다. 특히 매운 양념이 들어간 해물탕을 먹었는데 얼큰하고 개운한 국물에 놀랐습니다. 참기름 살짝 뿌린 밥과 함께 먹으니 입안이 알싸하게 매웠지만 묘하게 중독성 있었습니다. 저는 입술을 살짝 달래면서도 속으로 이건 인정할 수밖에 없네. 제법 맛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겉으로는 조금 맵긴 하네요. 일본 음식은 좀 더 섬세한 맛이라 확실히 다르긴 하죠라고 은근슬쩍 자국 음식 우월론을 펼쳤습니다. 연구자분은 웃으며 일본 음식도 훌륭하지만 한국 음식 특유의 깊은 육수 맛과 양념 맛도 매력적이죠. 오래전부터 향신료나 발효식품을 다양하게 활용해왔던 역사가 있거든요라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못 이기는 척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날 저는 연구가 끝나면 일본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연구자분이 꼭 한 군데 더 보고 가셔야 한다며 제게 제안을 했습니다. 연호랑과 세오녀가 건너갔다고 전해지는 바다 건너편 일본 쪽에 대응되는 지역, 그리고 스사노오와 아마테라스 신화가 전해지는 이즈모 지방을 한국 측 연구 시선으로도 살펴보면 더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미 일본 이즈모 지방에는 여러 번 가본 적이 있었기에 굳이 한국인이 설명해주는 내용을 들어야 하나 싶었지만 단서를 하나라도 더 모아 박물관 전시를 완성시키려면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그와 함께 짧은 답사 겸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국내선 비행기를 타고 부산 근처로 내려가 거기서 다시 배편을 이용해 울릉도 부근을 지나 동해 쪽으로 항해할 계획이었습니다. 한국의 교통 인프라를 경험해 본 적이 없던 저는 아니 KTX라는 고속열차가 그렇게 빠르다고 하는데 정말인지 궁금하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실제로 KTX를 타보니 의외로 승차감이 좋고 이동 시간도 짧았습니다. 내부가 쾌적했고 무선 인터넷 연결이 잘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조금 배가 아픈 기분이 들었습니다. 우리 신칸센도 빠르고 훌륭하지만 한국은 거리가 일본보다 짧아서 편리함을 극대화하긴 쉽겠지라고 스스로를 합리화했습니다. 울릉도 근방까지 간 다음 파도를 헤치고 작은 배를 타고 이동했는데 바람이 거세서 흔들림이 심했습니다. 저는 멀미로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런데 동행한 한국인들은 비교적 멀쩡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대체로 바다항해 경험이 많아서인지 아니면 체질이 좋은 건지 웃으며 주변 풍경을 감상했습니다. 저는 우리는 섬나라지만 이렇게 작은 배를 흔들림 속에서 타본 적은 적다라고 생각하며 창문 바깥으로 구토날 것을 억지로 참고 있었습니다. 참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일본으로 넘어갈 수 있는 무역선과 합류해 겨우 시마네현 이즈모 인근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예전에도 자주 와본 곳이지만 한국인 연구자와 함께 오니 어쩐지 색다르게 보이더군요. 이즈모 대사는 제가 여러 번 참배했던 유명 신사입니다. 태양신 아마테라스를 모시는 계통과 더불어 스사노오의 신앙이 강하게 남아있는 곳이기도 하지요. 스사노오는 일본 신화에서 아마테라스의 남동생으로 한때 신라 땅에서 살다가 왔다고 전해지는 전승도 있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저 설화로만 취급해왔지 실제 어떤 고대사적 사실이 담겨 있다고 믿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국인 연구자분이 저를 이즈모 지역의 오래된 마을과 여러 신사로 데리고 다니며 곳곳에 일본어가 아닌 정체불명의 고대 어휘나 가라 한국이라는 글자가 남아있는 흔적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가라카사 신사, 한국 신사, 가라라는 지명 등등.
이곳은 한국에서 온 집단이 정착하여 철기 문명을 전수한 흔적이라는 설명을 계속 들었습니다. 저는 속이 거북했습니다. 설마 철 생산 기술을 한국에서 건너온 이들이 주도했을 리가 있나? 우리 일본도 예로부터 금속을 다루고 재련 기술이 있었다고 배웠는데라며 억지로 딴지를 걸고 싶었지만 현실적으로 남아있는 문화재나 명칭들이 제 눈앞에 펼쳐지고 있으니 쉽게 부정하기 어려웠습니다. 사실 저도 고고학 연구자로서 진열품과 문헌 그리고 유물에 새겨진 문자를 보면 어느 정도 신빙성은 느껴집니다. 그런데 자존심이 강한 저는 어쩔 수 없이 끊임없이 항변했습니다. 그런 건 그냥 후대에 일본 사람들이 재미 삼아 붙인 이름일 수도 있고 한국과 교류가 조금 있었다고 해서 일본 전체 문화를 뒤흔들 만큼 영향을 줬다는 것은 지나친 확대 해석 아닐까요? 하고 말이지요. 연구자분은 차분히 웃으며 스미레님, 저희도 무작정 한국이 대단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유적지와 유물 그리고 오래된 설화 속 단서가 분명히 존재하니 이를 바탕으로 과학적인 해석을 하려는 겁니다. 한국은 예부터 직조 기술과 제철 기술이 발달해 있었는데 일본 건국 초기 시기에 그 기술이 들어가 크게 발전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저는 듣기 싫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반박할 만한 논리가 떠오르지 않아 저도 난감했습니다. 며칠 후 저희는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서 포항 인근의 한 세미나에 참석했습니다. 연호랑과 새오녀 신화를 주제로 한 국제 학술 모임이 열렸는데 한국과 일본 학자들이 서로의 연구 결과를 공유하는 자리였습니다. 거기서 제 귀를 잡아당기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어떤 한국의 젊은 연구자가 이즈모 발굴지에서 나온 청동기와 포항 지역의 무덤 양식에 유사점이 있다는 방대한 데이터를 제시했습니다. 시기적으로 연호랑과 새오녀가 건너간 때와 얼추 맞물리고 또 포항 지방이 신라 초기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렸다는 역사 사실과 결부해보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참으로 곤혹스러웠습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가 허무맹랑한 신화만은 아닐 수 있겠네. 하지만 그래도 우리 일본이 역사적으로 늘 더 우월했잖아. 한국이 도대체 얼마나 뛰어났다고 이렇게 호들갑을 떠는 거지라는 생각이 제 머릿속을 어지럽혔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한국의 학자들이 저를 반기는 자리에 초대해 주었고 유명한 한국 전통 음식들을 맛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김치부터 다양한 밑반찬, 불고기에 찌개류까지. 그날따라 제 입맛에 꽤 잘 맞았습니다. 밥 문화가 다르다고는 해도 한국 쌀밥이 쫀득쫀득하고 구수했습니다. 돌아가는 길에는 한국의 노래방 문화도 체험시켜주겠다며 흥겨운 케이팝 곡에 맞춰 춤추며 노래를 부르는 젊은이들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의 에너지가 굉장히 긍정적이었고 거리의 밤조차 안전해 보였습니다. 물론 일본도 비교적 치안이 좋은 나라지만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사람들이 자유롭게 어울리는 분위기는 한국만의 활기 차이로 느껴졌습니다. 다시 도쿄에 돌아와 자료를 정리하며 전시 기획을 준비하는 동안 저는 은근히 자존심이 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사뭇 복잡한 감정에 사로잡혔습니다. 만약 이번 전시에서 연호랑과 새오녀 신화를 상세히 조명한다면 한국이 이미 이즈모 지방의 기술과 문화를 전파했고 그 일부가 일본 고대사에 스며들었을 수 있다는 걸 암시해야 합니다. 이러면 관람객들이 일본만의 독자적 발전이라고 굳게 믿던 관념이 흔들릴 수도 있겠지요. 그리고 한국인들이 전시를 찾아온다면 아주 뿌듯해할 테고 일본 내에서도 큰 반향이 있을 겁니다. 사실 전시와 학술의 영역은 국경을 초월해 진실을 다루어야 한다는 게 기본 원칙이지만 저는 여전히 그래도 일본이 더 발전했는데라는 생각이 마음 한켠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전시 오픈 당일 박물관은 국내외 관람객과 취재진으로 가득 찼습니다. 주한 일본 대사관 관계자 그리고 몇몇 한국인 유학생들도 보였습니다. 저는 차분히 설명 패널과 유물 복제품 그리고 자료 영상이 나오는 스크린을 확인했습니다. 연호랑과 새오녀가 바다를 건너 일본에 온 이야기. 그 시기에 신라의 동해안 지역이 세력 다툼으로 불안정했고 이들은 기존의 높은 신분과 기술을 가진 세력이었을 것이라는 추정. 일본 이즈모 지방에 남은 스사노 관련 신화와 한국에서 넘어온 철기 기술의 흔적. 그리고 일본 신화 속에 종종 등장하는 가라, 한국이라는 단어의 흔적들까지. 구체적인 자료가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마침내 개막식이 시작되고 여러 사람이 축사를 했습니다. 한국에서 초청된 역사학자는 이 전시가 한일 간의 오래된 인연을 다시금 돌아보게 하고 상호 존중의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객석 한쪽에 서서 애써 무표정한 얼굴로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다들 박수를 치고 축하 인사를 건네고 있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어쩌면 연호랑과 새오녀는 실제로 일본 왕실의 일정 부분 기여를 했을 수도 있겠네.
그렇다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지라는 생각이 맴돌았습니다. 사실 일본 황실 전승에는 많은 미스터리가 있습니다. 천송강림이라 하여 하늘에서 내려온 존재들이 일본을 다스렸다는 신화. 그러나 조금만 다른 방향에서 보면 그 하늘이 어쩌면 한반도였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 모든 것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듯 했습니다. 전시가 성공적으로 이어져 가자 언론에서도 뜨거운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한일 고대사의 비밀이 밝혀지다 연호랑과 새오녀, 실제 왕이었나 등의 자극적인 헤드라인이 퍼져나갔습니다. 한국 측 언론에서도 이 소식을 전하며 자국 독자들에게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제게도 이메일이나 SNS로 질문을 보내오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 결국 한국이 일본보다 앞선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거 아니냐는 뉘앙스였는데 저는 솔직히 그 질문에 선뜻 네, 맞습니다 라고 대답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제 안에는 여전히 일본이 최고라는 인식이 박혀 있었고 우리가 한국보다 못할 리가 없다는 아집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시를 보러 온 일본 젊은 층이나 외국인 관람객들은 꽤 긍정적으로 반응했습니다. 이런 부분을 알게 되니 일본과 한국이 서로 얽혀있던 역사가 흥미롭다 모르는 게 많았는데 새로 알게 되었다라는 식의 호기심이었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양국의 공통 기원을 찾아가는 이야기를 즐겨했고 동아시아 문명의 교류 과정을 깊이 있게 이해하려 했습니다. 몇몇 젊은 일본인 학생들은 한국을 더 배워보고 싶다. 언젠가 포항도 가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 한구석이 씁쓸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점점 소수파가 되는 걸까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저는 이번 기획으로 인해 한국에 2번 더 가서 추가 취재를 해야 했습니다. 한 번은 국립중앙박물관과 포항 지자체가 공동 주최하는 역사 세미나에 초청되어 갔고 다른 한 번은 K문화 관련 학술 포럼에서 연호랑과 새오녀 신화에 얽힌 스토리텔링을 소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국의 여러 인프라와 문화를 접했습니다. 예컨대 중소도시의 버스 정류장에서도 간편하게 교통카드를 찍고 기다리는 버스 위치를 앱으로 정확히 파악하는 IT 환경을 보며 감탄해야 했습니다. 또 사람들은 질서정연하게 대중교통을 타고 내렸고 길거리 음식이 풍부했는데 맛도 훌륭했습니다. 한식 세계화가 왜 그렇게 성공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국방 분야에서도 한국이 기세가 대단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로서는 일본이야말로 자위대가 있고 첨단 무기를 갖춘 나라라고 생각했지만 한국은 자주국방을 키우고 있고 전세계 파병 경험도 상당하다고 들었습니다. 한류 열풍으로 문화 콘텐츠가 세계적으로 널리 퍼지고 경제 성과도 계속 올라간다는 뉴스를 직접 한국 방송으로 접하니 뭔가 현실감 있게 다가왔습니다. 사실 전 어차피 전 세계가 일본 애니메이션과 게임을 사랑하니까 한국이 아무리 뭘 하더라도 우리를 넘기 힘들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그 생각에도 살짝 금이 가고 있었습니다. 한국 드라마와 예능, 아이돌 음악이 엄청난 유튜브 조회수를 올리는 걸 보니 경계심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제 나라 일본이 뒤처진다고 인정하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저는 속으로 계속 합리화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우린 노벨상을 많이 받았고 자동차 산업과 전자기술이 오래전부터 세계 최정상급이었어. 우리 문화도 세계인이 즐기고 있잖아 등등. 그러니 당장 한국인을 향해 당신들이 우리보다 뛰어나다라고 말하긴 죽어도 싫었습니다. 결국 이 모든 여정을 거치면서 제 마음속에는 2가지 마음이 공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일본이 세계 최고라는 내 믿음이 흔들리긴 해도 쉽게 포기하기 싫다는 마음. 다른 하나는 한국이 생각 이상으로 자부심을 가질 만한 요소가 많고 고대부터 우수한 기술과 문화를 어느 정도 보유해 왔다는 게 사실일 수도 있다는 깨달음이었습니다. 특히 연호랑과 새오녀 신화를 깊이 파다 보니 이 신화가 절대 한국 일방의 허풍만은 아니라는 것을 부정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일본 건국 신화 속 인물인 스사노오나 아마테라스 계통이 어디서 왔는가에 대한 의문도 한반도와 연결지어보면 꽤 그럴듯해 보였습니다. 전시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마지막으로 한국에서 열린 심포지엄에 초청받았을 때 저는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연호랑과 새오녀 이야기는 한국에서 시작되어 일본으로 이어진 흥미로운 신화입니다. 물론 아직 해명되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신화를 단순한 판타지로 치부하기보다는 고대사 속에서 한일 2나라가 서로 문화적 교류와 충돌을 경험했던 흔적일 가능성을 열어두고 연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 발표가 끝나자 청중들이 박수를 쳐주었습니다. 속으로 저는 이게 과연 옳은 일인지 살짝 복잡했지만 학문적 양심이라고 해야 할까요? 있는 사실을 마냥 무시하기는 어려웠습니다. 행사가 끝난 뒤
몇몇 한국인 학생들이 다가와 연호랑과 새오녀 이야기를 처음엔 허무맹랑한 동화라고만 여겼는데 일본에서 열린 전시를 통해 구체적인 역사적 코드가 숨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흥미로웠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국과 일본이 원수처럼 대립하기도 하지만 이렇게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고리가 존재한다는 게 놀라워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웃으며 여러분이 이런 주제를 열심히 연구해 주신다면 더 풍부한 해석과 자료가 나오리라 생각합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제 속내는 여전히 그래도 일본이 최고라는 믿음을 버리지 못한 채였습니다. 저는 일본으로 다시 돌아와 일상 업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박물관에서는 이번 전시가 대성공을 거두었다고 추가 연구와 해외 순회 전시 계획까지 세우고 있습니다. 한국 측 연구자들도 협력 의사가 있어서 머지않아 포항에서 함께 전시를 열자고 할지도 모릅니다. 아마 그때쯤에는 포항의 아름다운 영일만 바닷가에 대규모 전시시설이 들어서고 관광객들이 몰려들겠지요. 그리고 연호랑과 새오녀가 직접 바위를 타고 일본까지 건너간 이야기가 한일 고대사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더욱 깊이 파헤치는 기회가 생기리라 봅니다. 물론 저는 아직도 완전히 한국을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 일본 문명이 더 세련되고 오래 지속됐지 않나. 메이지 유신 이후로 일본은 급속히 발전하며 세계사에서 주목받았고 한국은 그때 일본을 본받으려 애썼잖아라는 생각으로 스스로를 다잡고 있습니다. 저는 주변에 아직도 한국이 일본을 넘어섰다고 보긴 어렵다고 말하고 다니며 굳은 표정을 짓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오랫동안 무시했던 한국이라는 나라가 생각보다 훨씬 독자적인 문화적 저력과 역사를 품고 있다는 사실이죠. 밥상 위에 놓인 김치와 젓갈, 바다를 누비며 살아온 동해안 사람들, 삼국시대부터 이어졌다는 제철 기술과 직조 기술, 그리고 현대에 와서는 IT와 K-팝으로 이어지는 강력한 콘텐츠 파워까지. 한국은 일본을 흉내내는 후발주자 따위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여전히 제 입으로 한국이 뛰어나다라는 말을 하진 않습니다. 마지막 자존심이라도 지키고 싶어서이지요. 하지만 이번 연호랑과 새오녀 전시 기획을 통해 알게 된 사실을 애써 부정할 생각은 없습니다. 어쩌면 언젠가 그 진실을 완전히 받아들이는 순간이 오더라도 그때는 제 마음가짐이 조금 더 여유로워져 있길 희망해 봅니다. 제가 그토록 일본이 최고라고 주장하고 한국을 낮춰보며 스스로 우쭐해왔지만 역사의 진실과 마주하면 그것이 얼마나 쉽게 무너지는지를 체감하는 건 씁쓸한 일입니다. 동시에 일본과 한국이 서로 이어져 있었다는 역사적 흐름을 재발견하는 건 동아시아가 함께해온 깊은 인연을 다시금 생각하게 만듭니다.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새로운 자부심의 원천이 될 수도 있겠지요. 저는 이 모든 과정을 겪으면서 제 내면에 작은 균열이 생긴 것을 부정하지 못합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편견이 한 번에 깨지진 않겠지만 적어도 이번 기회를 통해 한일 간 문화와 역사를 더 폭넓게 이해하는 계기가 된 것은 사실입니다. 한국에서 마주한 최신 IT 인프라와 신속 정확한 교통체계, 군사적 자립과 탄탄한 경제 발전, 그리고 매력적인 음식 문화와 열정적인 국민성에 깊이 놀라기도 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곧바로 한국이 최고라고 인정하거나 일본을 낮추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도 언젠가 좀 더 냉철하고 객관적인 시선으로 한일 양국의 장점을 나란히 비교하며 동등하게 바라보는 날이 오리라고 희망해 봅니다. 연호랑과 새오녀 신화가 제게 남긴 것은 단지 한국이 일본보다 우수하다 혹은 일본이 한국을 이겼다라는 식의 이분법적 결론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 신화야말로 양국이 모두에게 중요한 길잡이이자 바다를 사이에 두고 이어지는 상호 교류의 근원이라는 점을 깨닫게 해준 사건이었습니다. 저로서는 앞으로 더 많이 연구하고 파고들어야 할 과제입니다. 비록 제가 마지막까지 제 자존심을 내려놓지 못하더라도 역사의 진실은 계속해서 밝혀지고 사람들 사이를 잇게 되겠지요. 그리고 언젠가는 저도 마음 편히 웃으며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아, 사실 한국도 꽤 대단했네라고 말입니다. 이렇게 저는 긴 여정을 마무리했지만 한편으로는 새 출발선에 서 있다는 기분입니다. 연호랑과 새오녀라는 한국의 신화, 그리고 일본의 스사노오 신화와 천송강림 이야기, 가야와 신라, 이즈모와 야마토, 포항과 오키섬을 잇는 수많은 흔적들. 그 모든 고대사의 퍼즐 조각이 이젠 제 책상 위에 펼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나중에 또다시 이 퍼즐을 꺼내 맞추며 한일 양국의 뿌리를 깊이 있게 탐구해 볼 것입니다. 물론 제 결론이 달라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일본이 궁극적으로 더 위대한 나라라고 믿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적어도 이제는 한국의 자부심을 절대 우습게 볼 수 없다는 사실만큼은 확실히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도 도쿄 박물관 한 구석 사무실에서 전시 관련 보고서를 정리하며 창밖의 석양을 바라봅니다. 이 석양은 한국에서도 일본에서도 세계 어느 곳에서든 같은 태양일 텐데 오래전 연호랑과 새오녀가 바다를 건너갈 때도 빛나고 있었을 그 태양이라고 생각하니 묘한 감정이 일어납니다. 다만 한국이 조금은 얄밉도록 대단하다는 사실을 제 자신에게조차 부인하기가 이제는 참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언젠가는 제 생각이 바뀔 수도 있겠지만 그날이 바로 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게 저 스미레가 겪은 솔직한 고백이자 연호랑과 새오녀가 제게 가르쳐준 씁쓸하면서도 흥미진진한 진실의 여정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으셨나요? 저 스미레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조금이라도 의미가 있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연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